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 넘겼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다우지수는 살짝 약세로 돌아섰지만 지금 시장에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빽빽하거든요. 예를 들면 파월 회장의 청문회도 기다리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건 그 안에서 어떤 업종들이 또 강하게 반응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브리핑 뉴욕으로 업종들 한번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이 또 빛났습니다. 나스닥 0.27% 그리고 S&P 500 0.1%. 뭐 큰 숫자는 아니에요. 0.27, 0.1이면은 강보합인데 그래도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은 오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가 되는 거죠. 오르면 또 신고가 경신이니까요. 사실 장 초반에는 이게 반대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파월 회장 연설도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 쪽이 오히려 가치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게 좀 흐름이 바뀌나 싶었는데 또 그게 어느덧 자고 일어나니까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성장주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도 오늘은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트레이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1.8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어제 좀 드렸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엔비디아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인텔마저 6%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역시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애플의 1위가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의 강세가 쭉쭉 이어질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격을 할지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종목으로는 나이키 하나 넣어봤습니다. 3%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나이키 참 뭔가 잘 안 되네요. 나이키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소비 심리의 침체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만들었던 체크 포인트 3가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거비도 내려갑니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나 쇼크나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중요도 높은 지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월요일 주 초반부터 뭔가 지표가 하나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0.2%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0.2 원래 갖고 있었던 게 한 3% 정도 될 것 같은데 2.8%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2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연은 조사 결과도 2%대로 맞춰졌다는 거 점점 퍼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드와 에너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0.5%씩 낮아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은 건 렌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미국의 주거비였는데 이마저도 6.5%까지 슬럼프를 겪으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뉴욕 연은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결국 이렇게 나오면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시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간밤에 나온 이슈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플로우를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12월 전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12월 전에 하는 거 사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연준은 계속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굉장히 힘 있는 기관에서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속내는 한 2번, 3번 할 수도
수도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좀 공식적으로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계속 연준을 이기려고 연준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쨌든 맞아 들어가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인정을 해줘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고용도 실업률이 쭉 올라가는 건 사실 시장이 막 그렇게 건강하다, 너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꾸만 견제 섞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가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연준이 불가피하게 금리를 내리는 건 그거는 마치 코로나 때랑 비슷한 거거든요. 갑자기 제로 금리로 때려버리고 계속 시장이 조금 더 부양책을 계속 꺼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기 위해서 좀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그널들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때는 또 시장이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샴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제학자 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고용 관련한 통계인데 실업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4.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게 3개월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을 찍었을 때 최근 1년 사이에 최저 실업률과 비교해서 한 5% 정도, 0.5%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라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4.1%의 실업률이 이 샴룰 트리거를 건드릴 때까지 경기 침체의 지표를 시그널을 만들 때까지 0.5%라고 말씀드렸는데 0.43까지 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게 이 샴룰을 건드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 경기 침체는 우리가 그냥 마주해야 되는 거, 목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기댈 수밖에 없겠죠. 실적 시즌이 당장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UBS에서 그래도 기업들의 어닝이 한 7.4%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결국 시장이 흔들리는 걸 걱정하는 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까 봐잖아요.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걸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해줘 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가이던스들 중요하겠죠. 지금 계속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하반기에 우리 이렇게 잘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실적 시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 정치 불확실성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이 끝이 났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노동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노동당이 야당이죠. 보수당이 여당이었고요. 411대 121. 와, 요거는 좀 충격이긴 하네요. 어쨌든 노동당이 절대 과반 정부를 형성하면서 사실 노동당의 색채,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약간은 좌파적인 성향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노동당이 그런 것들을 원해서 시장이 영국 시민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보수당이 그만큼 못했고 경제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달라라는 그런 영국 시민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노동당이 지금 하려는 게 점진적인 세수를 늘려나가는 거래요. 일단 영국의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노동당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 영국 증시, 유럽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영했고요. 프랑스는 좀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RN 국민연합이라는 극우 세력이 1차 투표에서 압승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NFP 좌파 연합이 그리고 ENS 르네상스 연합, 여기가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 여당이죠. 이런 계열들이 아예 이겨버렸습니다. 2차 투표 결과. 그러니까 극우에게는 1차 투표 결과를 그대로 내줄 수 없다. 정권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좌파연합과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으로 이제 똘똘 뭉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 구성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프랑스 입장에선 극우가 잡는 것을 막았다라는 측면에서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서 프랑스 증시가 어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과연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쪽과 이제 연대를 결성해서 진짜 연합 정부를 만드는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어디랑 손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얘기는 이제는 아마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진짜 걱정되는 건 이 부분이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랑 파킨슨병 전문가랑 만났대요. 근데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8번의 백악관에서의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사실 대통령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조금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뭐 치료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측에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후보 교체 움직임 그리고 후보 교체 가능성이 어떤 기관에서는 51%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생각보다 나이브하게 볼 게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반도체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조금 크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MD, 인텔 등이 환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게 보이죠. 저는 엔비디아가 올랐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했던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엔비디아만 하락하고 M7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오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어제 전해드렸던 이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뭐 중립으로 내렸던 그런 기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울프 리서치에서 거의 반박이라도 하듯이 $150까지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그 B 시리즈, 블랙웰 시리즈가 조금 더 당겨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AI 인프라의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엔비디아를 의심했는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승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돌아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이죠. 요게 어제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있었고 애플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진짜 한 끗 차이로 지금 애플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한 끗 차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익숙한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반격을 또 펼치려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또 치고 올라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자리가 바뀌려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최소한 마이크로소프트보단 애플의 어떤 주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6 시리즈가 아마 AI 정책을 드리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먼저 이슈를 불러일으킨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죠. 오픈 AI와 그 챗GPT를 공개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현실로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프라다라는 논리와 함께 엔비디아가 쭉 급등을 했던 거고 그 인프라가 조금은 구축이 되면서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까? 결국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마트폰도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은 시장에서 크게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엔비디아와 아이폰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잘 깔 수 있을 것이냐,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칩에서
이 폼팩터로 넘어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 않나. 애플의 상승세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특징주는 여러분께서 최근에 또 관심이 많은 섹터죠. 루시드 잡아봤습니다. 루시드가 이번에 장사를 잘했어요. 2분기 판매량 전망치가 1,900대였는데 2,500대까지 늘어났더라고요. 2,400대까지. 가격을 인하한 게 좀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격 인하가 뭐 이익률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루시드는 결국 테슬라에 대한 도전자거든요. 완성차 업체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스타트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영업이익보다 매출과 점유율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고도 조금씩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루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제 2차 전지 갑자기 급등을 하던데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까라는 생각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이어서 조은준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요. 0.5원 상승한 1,380원대에 유지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370원까지 내려가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장 중반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한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시면은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발언에서 이 단서 제공에 대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대해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어서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제 유가는 1% 하락한 모습입니다. 82달러 초반대에 거래 마쳤는데요. 가자 지구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급 우려 완화시켰고요. 허리케인 베릴의 혼란으로 이런 상승폭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둔화는 달러 약세로 이어졌고요. 이에 반해 금 선물 가격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면서 6월에 2,390달러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최고치까지 올라간 후에 투자자들 수익 예약하면서 금 가격 하락했습니다. 은은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구리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이를 비롯한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살펴보았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요. 국내 증시 전반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뭐 연구위원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밤의 흐름들 혹시 특징적인 부분들 보신 게 있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두고 이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증시 향방을 좀 탐색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익히 많이 알려진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노동시장 냉각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카드, 물가를 놓고 봤을 때 6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같이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전월치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 수준을 따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예상치 흐름대로 나오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하다 얘기해드리고 있고 지금 역시 7월 달 첫 25pp나 가능하다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보면 애플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생성형 AI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AI 인텔리전스 발표 이후에 이를 애플이 생산하고 있는 현 기기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단말기에 모두 적용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애플은 과거처럼 스마트폰 출시하면서 하드웨어를 생산하던 그런 기업에서 이제는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애플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제품 라인업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춤한 사이에 이제 애플과 같은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은 좋을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조금 쉬어갈 때 치고 올라온 종목 첫 번째가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얘기하다 보면 결국 돌고 도는 게 기술주거든요. 네. 네, 기술주의 강세에 대해서 뭐 쏠림의 좀 심화가 좀 두렵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없었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상반기 미국 증시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고 또 엔비디아 주가 역시 최근에는 부진하지만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사실 한 해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수익률 치고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닷컴 버블 때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확정 PER은 60배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었던 시스코 이 기업을 필두로 대표 기업들의 PER은 200배 정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의 PER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30배에서 35배 정도 사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대표 기업들의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 60배 전후이기 때문에 이런 PER 평가 지표를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는 어려워요. 결국 저는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는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HBM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좀 주춤할 때 좀 보시면 좋겠다고 했던 종목들이 사실 테슬라하고 메타 플랫폼스였는데 의외로 테슬라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기존 주조주의 장세들이 크게 바뀌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뭐 요즘 코스피에 대해서도 뭐 3,000 넘어간다라는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던데 S&P 500에 대해서 간밤에는 오펜하이머가 5,900을 불렀고요. 그리고 최근에 웨드부스는 6,100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고점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연초 이후에 S&P 500 지수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5,700 정도 오버슈팅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능하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요 IB들이 6월달 들어서 S&P 상단을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결과 확인 이후부터 태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5,700 정도 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까지 상단은 6,300 정도까지 좀 수정할 여지가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일시적으로 2,900선을 탈환하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걸 좀 염두에 뒀지만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3,000선을 터치할 정도로 좀 약간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P 500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이 지금 앞다퉈서 상단을 상향하는 이유가 있군요. 너무 빨리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미 그 전망치를 다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은 조금씩 더 상향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연초부터 5,700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역시 월가의 기관들과 조금 발맞춤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연구위원님 나오셨으니까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 고용지표를 보고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에 좀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죠? 사실 고무적인 고용지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5월 소비자 물가 이후에 발표됐던 주요 경제지표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5 CPI, 5 PC 그리고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역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5월 조이트 관련된 이제 구인 건수 그리고 6월 ADP 민간 고용자 수
이런 지표들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여건이 만들어졌다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지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보다는 사실 최근 2개월 동안에 기존의 확정치였던 고용자 수 자체가 상당폭 하향 조정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과거 95년도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그때 당시 항상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레벨이 팬데믹 이전에는 6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고용자 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달, 5월 달, 4월 달 3개월 평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숫자가 17만 명대로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7월 FOMC를 앞두고 고용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선결 조건이 부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실업률은 사실 앞으로는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과거부터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봐야 되는 지표로서 쌈의 법칙을 항상 얘기해드렸거든요. 이 쌈의 법칙은 최근 3개월의 실업률과 그리고 1년 동안의 실업률의 최저점에서 갭이 이제 0.5% 포인트를 임계점으로 해서 이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 실업률이 올라왔잖아요. 전월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의 쌈의 법칙이 6월 기준으로 0.43% 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5월 달보다는 이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을 높아졌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지금은 사실 경기가 앞으로 더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쌈의 법칙이 최근에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7월 FOMC 금리 인하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래요?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일 날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2일에는 6월 PPI 그리고 26일 날에는 이제 6월 PC 발표가 되는데 그 전날은 또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돼요. 그리고 나서 7월 FOMC를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과 물가, 성장률 모든 지표를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자료에도 나갔습니다만 7월 금리 인하 전망이 6.7%거든요. 6.7%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7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혹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연준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이래서 금리 인하를 환호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의 등락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져야 되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 지표 결과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과도하게 나오면 안 되는군요. 연준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환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견고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용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2달 동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둔화는 큰 의미를
두면서 학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쪽으로 훨씬 더 시장이 좀 웃어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은 그걸 만들기 위한 퍼즐을 그냥 맞추고 있다는 정도로만 네네.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네.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해서 네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좀 기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예. 실질 성장률을 1을 상회하고 있고요. 초과주축액 소진이라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있지만 제가 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모델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초과주축액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견고한 소비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계의 순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길게 본다고 하면 2027년 6월 이전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증시 경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3분기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네. 4분기 때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과거 미국이 보여왔던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확장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7년 1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2027년 6월까지는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시계열을 짧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미국 경기 걱정할 수준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저희 걱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앞으로 다가온 매크로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파월 의장이 이제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은행은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물가 둔화 진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디스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있다는 얘기. 사실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다가 5월 CPI 이후에 발표된 5월 PC 결과가 고무적이었거든요.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물가 둔화 진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의 연준,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적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문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현재 약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좀 시장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동안은 그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2개월 동안 경제지표 결과 자체는 연준이 금리 인하도 해도 된다는 것들을 금융시장 입장에서 많이 보는 지표들이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분위기가 비둘기 쪽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상회하고 있는 구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딜레이하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뭐 물론 당장 내일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뉘앙스나 힌트 정도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고요. 7월이 지금 한 주 정도 흘렀고 이제 한 주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흔히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약간 떨리는데 그러면 7월에 어떤 전략을 갑자기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연준을 배제하고 피봇에 대한 기대를 증시에 선반영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서머 랠리는 지난달 이미 시작이 됐고 그렇죠. 이번 달에도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서머 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좋은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 그렇고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모두 부합을 하고 있고 특히 정책 변수를 놓고 봤을 때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번 달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하게 되면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은 지속되고 있고 또
또 AI 붐 역시 계속 지속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 500 지수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10년물 국채금리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그렇죠. 7월 FMC가 가까워질수록 4% 언더로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부는 5월 29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채 바이백을 시행하고 있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로 QT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모두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유럽 의회 선거의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이 변동성을 높였지만 아마 7월 FMC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좀 이연 선호도가 높아지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중심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투자했던 대상들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면 성장주는 공식이죠.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9월보다 7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 성장주를 만약에 조금 멀리 하셨던 분들은 조금 보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7월 인하 가능성 현실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하시죠. 네, 브리핑 서울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형보다 아우가 강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죠. 그 배경에는 2차 전지의 질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기대에 발맞춰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도 또 올랐더라고요.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지난 한 주에만 27% 넘게 올랐고 한 달로 봤을 때는 40%가 넘게 올라가면서 테슬라 올해 하락분을 지난주에 일제히 만회를 해냈습니다. 이 기대에 발맞춰서 이 흐름에 발맞춰서 에코프로가 어제 장중에 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가로는 6%의 상승이었었고요. 관련해서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갔거든요. 이제 드디어 2차 전지 담아도 된다는 그 찐 바닥의 시그널이 나온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서 들으셨다시피 이번에 그 통화정책 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7월 인하가 된다면 2차 전지에 좀 더 힘이 실리겠죠. 오늘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식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식품주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불닭볶음면 해외 수출 렛츠고 외치면서 삼양식품이 무려 상반기에만 21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상반기에 150% 상승한 거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6월부터 그 하락의 조짐이 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삼양식품을 필두로 식품주들 전반적으로 온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또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사조식품 쪽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나오면서 단숨에 상한가로 직행이 되기도 했었죠. 사조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식품주 다시 한번 눌림목의 매수 타이밍이 온 것인지 오늘 점검 받아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키워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 키워드는 과연 조선주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선주 쪽으로 눈길을 줘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체 조선주 강달러 수혜주의이기도 하죠. 이 거래대금을 달러로 주고받다 보니 이 강달러에 오히려 좋다. 이 조선주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고요. 어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또 한 번의 수주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지금 시점에서 원체 좀 많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을지 조선주, 조선기자재까지 좀 넓게 확장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의 마감 시황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다른 색깔로 거래 마쳤는데요. 양 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우세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는데요. 2860선 하루 만에 반납하면서 285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요. 외국인 4거래 연속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5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았지만요. 기관이 3천억 원 그리고 개인 1,800억 원 물량 팔면서 지수 하락에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2차 전지주 강세에 어제 상승폭 키어나가면서 860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홀로 800억 원 담으면서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후 이 강세 지속하는 모습이었지만요. 어제 노조의 첫 총파업에 부딪히면서 상승폭 제한되고 0.34%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익 매물 나오면서 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 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 57% 하락하면서 어닝 쇼크를 보였는데 그걸 딛고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성차주 기아는 쉬어갔지만요. 현대차는 여전히 잘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이 형제 정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4%, 6% 나란히 상승했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 8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역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고요. 다만 시총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어제는 좀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알테오전 2% 넘게 하락했고요. HLB 1%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1% 넘게 밀렸습니다. 어제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 종목 Y에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코스닥의 탄력도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증권가에서도 이제 하반기 전략을 지금 이미 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증권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좀 재밌는 레포트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7월의 주식 전략은 애매하게 어중간하게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띄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주도주가 그동안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도주가 없는 테마에서의 종목 순환매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한 달 동안에서는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게 이제 그동안 상반기 때 거론이 됐던 테마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면서 복귀가 된다라는 시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매도를 해야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뭐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포지션을 홀드를 하되 아마 수익은 우리가 좀 놓쳤던 종목들에서의 좀 순환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오늘도 이런 장세들이 좀 이어질 여파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뭐 미국에 대한 어떤 대선 토론도 이미 끝난 상황이고 CPI 같은 경우도 뭐 파월 의장이 뭐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뭐 사실상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9월도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망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뭐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날아갔단 말이죠. 2차 전지 간밤에 테슬라가 떠올라서 9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2차 전지 진짜 찐 바닥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장중 9%대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생존 탈출 전략을 좀 펼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제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사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훼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훼손이 됐던 원인도 이제 우리가 레깅 효과를 이해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7월에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주가가 잘 갑니다. 근데 이 가스공사가 주가가 잘 간 게 실적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벤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벤트죠. 자, 근데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3년도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훨씬 낮았다는 거죠. 오히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가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부분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파로
여러모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22년, 23년, 24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영업 마진이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벤트에 주목을 하기보다 실적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을 때면은 에코프로가 이미 2023년도에는 좀 평가가 좀 과대평가가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성장세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탄소화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대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대 등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확신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LFP 배터리에 탑재될 수 있는 양극재 양산 파일럿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5년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3,000톤급의 이제 그 파일럿을 구축하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 실적은 당연히 지금 반영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은 좀 지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LFP 배터리를 계속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SS 쪽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지금 ESS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LFP 배터리보다는 아직까지 에코프로는 NCM 그러니까 3원계 중심으로 좀 매출을 잡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공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에 대한 커플링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커플링이 좀 일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9% 상승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심하실 거는 이제 테슬라가 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간다. 자, 에코프로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밸류체인으로 묶이진 않죠. 실제로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원인은 그래도 2차 전지 기승전 에코프로다라는 게 2차 전지 붐 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좀 급등하는 현상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바뀜이 좀 빈번해지기 때문에 매매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에코프로 매수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차라리 뭐 엊그제처럼 이제 계속 에코프로가 좀 잊혀졌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그때는 절대 매수 버튼 못 눌렀을 겁니다. 근데 뭐 증권가에서도 뭐 2차 전지에 대해서의 가격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많이 지금 부담이 덜어졌다라고는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이 안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평을 볼 수 있는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그게 테슬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중국의 FSD를 성공적으로 지금 구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지금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리 정보를 바이두로부터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다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양극재라든가 배터리 탑재는 중국 걸 써라가 되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는 테슬라만 보고 따라가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황에서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상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묶이는 종목은 이제 LNF, LG 엔솔일 텐데요. 사실 실적 어제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YOY 기준으로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것도 문제고 매출이 줄어든 것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캐즘 현상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가름을 한다 치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좀 마진율이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절반 가량이 훼손이 됐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IRA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세금 공제를 받았던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적자로 지금 전환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IRA 법안이 과연 뭐 트럼프 대통령 때도 연기가 될 것이냐 이 네. 부분들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법안 자체는 유효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은 줄어들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은 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평가 가치가 좀 절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래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IRA 법안을 빌미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의 모델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가 실제로 뭐 세액 공제 받는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 안 받고도 지금 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셔야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RA 법안 폐지가 된다? 오히려 그게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기대가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원래 받던 게 없었으니까. 원래 받던 게 없었기 때문에 받던 회사들 부실부실한 회사하고 이
지원금 받아가지고 겨우 생명 연장만 하고 있던 부실 기업들에게 더 이상 기회 안 주겠다. 잘 가는 회사들, 미국 내에서 공장 열심히 돌리고 있는 회사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출신이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네. 평소의 그 정치적 행보였어요.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땡큐 현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LG엔솔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마냥 기대를 좀 놓치기는 좀 아쉽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서 접근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체 2차 전지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 자체가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 자르지 말아달라고 지금 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이제 뭐 치매 리스크 이런 걸로 지금 나 축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서한을 보낸 건데 네. 이 부분을 봤을 때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굳이 IRA의 의존 매출이 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LG엔솔을 무조건 잡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생산 설비 부분들은 계속 이제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종목들이 좀 거론돼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에 동박 공장 지으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차세대 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페인에 지금 아주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도 되는데 저는 일단 장비 쪽 보신다면은 K엔솔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엔솔. 사실 K엔솔이 뭐 2차 전지 쪽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액침 냉각 아닌가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테마로 좀 일부 엮여 있습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스페인에 있는 서브머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협력을 해서 이제 1차 액침 냉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출이 지금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실제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 드라이룸하고 클린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개 분야를 지금 다 장비 쪽에서 매출이 거의 뭐 50% 이상을 다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K엔솔이 액침 냉각 쪽에서의 테마는 오히려 좀 더 뭐 공조 냉각 부분들이 부각이 된 이후에 다시 순환매가 돌 때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K엔솔은 시총보다 매출액이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회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주가가 좀 잘 안 움직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신다면 이번 2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K엔솔이 그래도 변동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가를 뭐 24,000원까지는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연중에서 좀 접근하신다면 22,000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2,000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1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내볼게요. 식품주. 어제 식품주가 이제 사조 대림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7월 들어와서부터 사실상 6월부터 좀 조짐이 보였어요. 조정의 조짐이. 근데 다시 한번 매수의 시그널,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만약에 실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사조대림도 뭐 이번에 목표 주가를 뭐 현 주가 대비해서 뭐 2배가량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레포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거의 대부분 조정받았습니다. 조정받은 비율이 거의 한 6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아니 사조대림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레포트를 냈다면은 기관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수 안 했습니다. 근데 연기금 쪽에서는 담던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 국내에서 계속 지금 왜 한국 K푸드가 수출이 잘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뭐 우리가 뭐 영화 기생충 때도 뭐 짜파구리가 인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빌미로 라면 잘 팔린다 얘기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서부터 정부가 사실은 이 농림축산부에서 이 한국 K푸드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예산 부분들을 좀 지평을 좀 낮게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엔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 당시의 빌미를 보고 이걸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향후 2030년까지 시장을 몇 배로 키우느냐 이 얘기가 나온 게 뭐 이번 정권에서 K푸드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좀 태그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결국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사조대림을 비롯해서 사조그룹들이 지금 잘 간다라고 말씀을 뭐 이렇게 레포트에는 나와 있는데 일단 사조 시프트를 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최근에 뭐
검은 반도체 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검은 반도체를 양산하는 국가는 세 국가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한국 김이 가장 수질이 깨끗하고 양질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양반김 사갑니다. 양반김, 돌김 세트로 사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해외 공략을 한다라고 쳤을 때 해외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김을 과자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냉동 김밥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지금 사조 시푸드가 그러면 김이 계속 뭐 전년도 대비해서 김값이 벌써 30%가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요가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당장에 뭐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파운드리 공장 짓는 것처럼 아 그럼 우리 김 양식장을 5배를 늘려야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요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김이 잘 나가려면 김밥이 잘 팔려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지금 김밥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양인데 우양은 왜 롯데 웰푸드도 김밥 만들고 CJ 제일장도 김밥 만드는데 왜 우양은 조정폭이 이 앞에 있는 두 종목보다 10% 이상 더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느냐? 올곧이 김밥을 생산한다라고부터 결정이 난 거는 5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핫도그 매출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잘 팔려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 김밥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오히려 하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김밥주를 꼭 공략하셔라 그런 의미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K식품에서 식품주를 좀 공략을 하신다고 할 때는 항상 주목하셔야 될 거는 해외 R&D가 얼마나 활성화가 돼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롯데웰푸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라면으로 치면은 농심이 왜 미국에서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느냐. 북미 시장에서 라면 점유율의 1위는 일본의 도요수산입니다. 47.7%가 지난 2022년도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비중을 갖고 갔던 것도 현재 공장 가동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농심도 이번에 북미 라인 2공장 라인 증설한다 나왔고요. 3공장은 조금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럼 롯데웰푸드는 그럼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요. 제가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코파이가 있더라고요. 자, 네. 무슨 초코파일까요? 오리온 초코파이. 우리나라는 오리온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의 80%가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입니다. 물론 최근에 오리온이 진출을 하면서 이 점유율이 70%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국민 간식으로 있는 초코파이가 인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리온이 아니라 롯데웰푸드입니다. 여기 이제 빙과류라든가 여러 이제 제로 아이스크림들까지 수치 부분을 봤을 때는 상방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롯데웰푸드를 제시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현 주가 대비해서 10% 이상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보수적으로 18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을 좀 최대한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에 롯데 웰푸드 오늘 탑픽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6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IS의 송범선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IB 김영입니다. IB 김영, 교육주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어제 증시, 그러니까 월요일 국내 증시에서 메가MD와 같은 성인들 대상 교육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IB 김영 역시 성인 교육주라는 점에서 제가 주목을 좀 해봤고요. 전반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 교육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지었어요. 최근에 뭔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의사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이 대거 밀리고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병이 있어도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죠. 자,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를 더 뽑으면 안 된다. 우리들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
전반적인 한 2주, 3주간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시세가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주들이 별로 오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모멘텀 시세가 제대로 한번 나왔다.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의대 증원 확정에 대한 수혜주는 이 성인들 교육으로 대상으로 하는 메가MD입니다. 메가MD가 사실은 최고의 수혜제예요. 하지만 메가MD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좀 후발주자, 2등주, 1등주보다 2등주를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2등주로 일반 성인 교육주라는 섹터 전체에 모멘텀이 생겼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MD 대신 이 IB 김영을 권장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IB 김영을 좀 보시면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 편입 시장이 강자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MD와 이 IB 김영 둘 다 모두 메가스터디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그룹 아시나요? 메가스터디 교육 주식도 있고 그냥 메가스터디도 있는데 이 메가스터디는 인터넷 온라인 이 교육 아이들 또는 뭐 성인들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쪽으로 학원 경영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대입 입시 뭐 이쪽으로 많이 하는데 IB 김영 같은 경우는요, 편입,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A라는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B라는 대학교로 바꾸고 싶어요. B라는 대학교가 더 좋아 보여요. 더 실제로 점수나 수능 점수 이런 것들이 더 높고, 자, 그래서 그쪽으로 바꾸려면은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편입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최고 1등 회사가 IB 김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IB 김영의 이 최대 주주를 좀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메가스터디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메가스터디 교육이 IB 김영의 55.3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주주 명단을 좀 보시면은 뭐 손주은 씨도 있고 이 손주은 씨가 이제 메가스터디 이 회사의 대표이자 또 뭐 국사, 역사 이런 거를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셨죠, 직접.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이신데 어쨌든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편입은 따로 분리를 해서 IB 김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지분을 메가스터디 교육이 55.31%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메가MD 역시 메가스터디 그 회사가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 중이어서 그 점에 좀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은 사실 뭐 저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 IB 기업 자체가 거래량도 많이 없고 했었는데 어제를 보시면은 어제만 놓고 보시면은 윗꼬리 양봉이 크게 튀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 늘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의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월요일 날 장중에 9.47% 상승했다가 어제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윗꼬리 양봉 달고. 그래서 저는 이 점이 한번 이제 크게 튀어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 IB 김영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수혜주 IB 김영 잡아주셨고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확 늘면서 약간 좀 아쉬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 거래량이 확 늘었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는 이 종목 굉장히 저렴한 싼 종목이라서 2,100원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이게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하방이 굉장히 지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5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1,880원 아래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우리 IB 김영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역시나 시초가였고요. 목표가는 어제 급등했던 것보다 조금 위네요. 2,100원, 손절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의 픽은 오늘 세경 하이테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네, 폴더블 폰 관련주, 폴더블용 보호필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보호필름이 뭐 돈이 되겠어라고 했었는데 세경 하이테크 놀라운 실적 상승세를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레벨업 시켰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조금 내려와 있어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부터 이제 밤부터 쭉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발표가 파리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애플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스마트폰이 계속 좀 유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부품주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단기적으로 좀 발현이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경 하이테크로 준비를 해봤고요.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현재 10,000원 정도의 주가죠. 예, 충분히 업사이드가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어떤 종목을 또 준비를 해줄까요? 오늘 코스피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하나 알려줘. 오늘은 관심 오늘 가져. 코스피에서는 카카오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카카오를 얘기하네요. 카카오 참 많은 분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도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네카오 뉴스가 조금씩 걸리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럴 때가 혹시 매수 타이밍일까요? AI가 무리수를 뒀을까요? 일단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픽은요. IB 김영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카카오 이렇게 3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놀라웠던 건 2차 전지의 강한 반등. 물론 이제 반바지 전략으로 네. 우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시니까 2차 전지 확 튀더라고요. 그렇죠. 밀죠. 그냥 여름엔 반바지 그냥 아예 우리가 밀고 이게 좀 뭐 소문이 많이 났으면 네. 좋겠는데 일단은 그 어제 사실은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서 이제 이번 주 출발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주도권을 또 잡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요. 역시 시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순환매 쪽에 여전히 방점을 찍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의 그런 활발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반도체가 조금 쉬었죠. 바이오도 전강후약으로 좀 쉬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환매 논리라면 누가 올라와야 될까요? 자, 2차 전지가 어제 힘을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은 일단은 반바지 중심에서 조금씩 매기가 다른 업종, 특히 중소형주 쪽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통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뭐 3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다면 어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정도 오르는 시장. 그러니까 이건 좀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게요. 물론 이제 반바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반바지만 백날 올라가서 지수 3,000 봐야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그 중소형주 안 올라 버리면 체감 지수 여전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된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좀 물려있던 중소형주가 이제 일제히 반등을 해서 하나둘 이제 물린 종목들이 이제 풀려난다면 또 그 돈이 이제 또 다시 부활을 하면서 또 이제 그게 유동성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이제 그런 힌트를 좀 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뭐가 됐든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에서 이제는 조금 중소형주 쪽으로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후약 장세였어요. 반도체와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는 말씀 주셨듯이 그 흐름이 전개가 됐는데 2차 전지 어제 강한 반등, 특히나 이제 대장 에코프로가 튀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종 대표주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온기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업종을 이야기할 때 대장주를 중심,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효과입니다. 대장주가 굳건해야 군집성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동생들이 이게 내 차례가 왔나 보다 하고 활기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 그런 시장에 일단은 좀 선순환의 고리가 좀 걸려간다는 느낌인데요. 자, 업종 대표주를 다 이제 겹쳐봤습니다. 맨 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중간은 바이오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맨 아래는 2차 전지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최근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레벨 차이는 있어요. 이제 반도체나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올려가면서 지수를 이제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제 업종 대표주가 확실하게 추세를 잡았잖아요. 확실하게 추세를 잡은 상황에서 그날의 수급적인 논리로 시속 게임을 할 뿐인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레벨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이제 뒷단에 있는 2선, 3선에 있는 종목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연장되는 효과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더 친숙하고 아니면은 더 마음고생을 하셨거나 네. 뭐 이런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업종 대표주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후속 작용으로 그런 이제 시세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뭐 이제 시장은 산뜻하게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힘이 좀 빠지면서 보합권 등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갔고 어제 바이오가 이제 전강 후약의 흐름 일부 물론 비만 치료제는 장중에도 상승폭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어떤 바이오 주식들이 아침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네. 모습. 하지만 시장 전체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반바지 중심의 지금 순환매 기조는요. 계속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이쪽은 당연히 빠지기 마련이고 네, 이렇게 네. 흘러가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발맞춰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주 유효한 그런 어떤 구간이라. 봅니다. 그러면 네. 부장님 그게 궁금해요. 뭐 네. 코덱스 쪽으로도 바라보자. ETF 말씀 주시고 네. 일단은 큰 틀에서 바라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갔을 때 그때 종목을 픽해야 된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제의 상승은 지금 종목을 픽할 자리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가요? 아니요. 이게 조금씩 색깔이 좀 짙어지고 있어서 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일단 반바지 중심의 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보통 이제 업종 대표주 또는 인덱스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슬슬 이제 수급의 온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또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실업률이 좀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70% 넘게 지금 점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6월에 미국의 CPI가 이제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금리 인하 쪽을 거의 확신하는 그런 이제 베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종목별 온기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의 맛을 이제 하면서 맛은 계속 이제 짙어지고 있는데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제 조금 매콤한 또 이제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기본 축은 업종 대표주와 인덱스 중심으로 가되 이런 색깔이 짙어졌을 때는 이제 종목으로 확산하는 쪽의 전략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업종 대표주의 흐름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선, 3선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개별 종목 전략도 이제 구사해 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굳히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좀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확산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가 2차 전지 그 향방을 가르는 중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있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하반기 통화 정책 보고도 있고 CPI, PPI도 이번 주에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2차 전지 달려갈 수 있을까? 더 힘이 실릴까? 어떤 종목 골라야 될까?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계속해서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제 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는 원전주. 원전주 최근에 거론이 많이 안 됐어요. 그만큼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상승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대표적으로 좀 두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가 원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이 우진 엔텍이라고 어제 리포트가 좀 나와서 좀 좋은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어제 두 종목들이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3조 원이나 하는 종목임에도 어제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우진엔텍도 이제 어제 한 7% 정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원전주가 어제 좀 자극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이때 그 이 해외 이제 나갈 때마다 항상 그 어떤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원전 세일즈는 어제 또 방산주도 같이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주도 테마에 대한 탐색전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 같다. 이를테면 이제 하반기에 유독 눈에 띄었던 그런 섹터들이 이제 상반기 좀 소외됐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반기 들어서 꿈틀대고 있는 쪽이 일단 게임주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또 이제 꿈틀대고 있고 어제도 이제 로봇주가 좀 연속적인 좋은 흐름들 어제 아침에도 제가 대표주인 그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계속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장주가 이제 어떤 추세를 잡았을 때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으면 되는데 로봇주도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힌트를 주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전주가 올라오는 거 물론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세일즈 기대감이 일단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또 상반기에 또 원전주가 그렇게 부각받은 섹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반기 주도 테마로서의 또 어떤 탐색전의 연장선상에서 좀 해석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뭐 7월에 이 체코 원전 수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와의 2파전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이 진짜 승기를 잡게 된다면 또 한 번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원전주 어떤 종목이 순한 맛일까요?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요. 저도 이제 어제 원전주를 보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해봤는데 사실은 모멘텀은 충분해요. 네. 뭐 일단 어쨌건 이제 잠시 꿈틀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뭐 AI발 어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처럼 어떤 이제 어떤 이 어떤 세일즈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미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 이제 정책 기대감까지 사실은 이제 장작은 사실 쌓여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원전주라고 보는데, 근데 장작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결국에 누가 불을 당겨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이 불을 당기려니까 이제 좀 약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자, 어제 이제 원전주랑 방산주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둘 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그거였겠죠.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 세일즈 기대감. 그런데 방산주와 원전주의 그럼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방산주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조거든요. 수주가 계속 그렇죠. 되고 있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실적 추이를 어제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오히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익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좀 눈에 띄는 실적 가시성이 아직은 원전주에 없나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가시성이 좀 확인이 되려면은 좀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화돼야 되는데 일단 수주라는 것들은 이제 항상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도 결국에 수주를 기대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촉발이 되려면 아무래도 실적 가시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이제 이거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반기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나 동향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수급적인 논리를 일단 움직일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도 하반기에 좀 주도 테마로서의 후보군 중에 하나로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역시나 이제 관심 종목은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섹터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드릴 때 항상 관심 종목은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을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대표주부터 이야기한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인데 근데 이게 어제 사실 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또 바로 따라 들어가시면은 조금 낭패 볼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좀 저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금 어떤 시장의 수급 논리가 AI발 어떤 이제 전력수의 이제 급증에 대한 어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매기가 돌 수 있잖아요. 뭐 신재생 쪽으로 갈 수도 있고 ESS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전 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다리면서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이제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다. 물론 지금 따라잡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이 또 튀어 올라갔거든요. 역시나 이제 조정인가 싶었던 테마군들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다시 시작일까요? 사실 하반기 들어서 유독 힘이 빠졌던 대표적인 테마가 이제 K-뷰티와 이제 K-푸드였는데 어제는 사실은 좀 테마군들이 매우 좀 활발한 모습이어가지고 그래서 체감 지수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또 많았나 보네요. 일단 요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K푸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어제 K푸드의 시세를 주도한 종목은 사조그룹주죠. 사조 대림이 뭐 상한가 가고 사조 시푸드가 그러니까 사조 그룹주가 동반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어제 사조 이제 그룹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뭐 저평가라는 분석에 일단 동반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제가 약간 좀 이제 의아한 건 뭐냐면 K푸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중간에 요거 이제 삼양식품이거든요. 네. 삼양식품은 어제 강보합선에 이제 그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강보합선에 좀 그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조그룹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걸린 모멘텀은 뭐였냐면 김밥 이런 쪽이었죠. 그런데 K푸드 쪽도 이제 좀 큰 간판에서 작은 간판으로 좀 바꿔다는 분위기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면 해서 이제 삼양식품 뭐 메로나 뭐 바나나 우유에서 빙그레 갔다가 이제는 또 이제 김 쪽으로 가는 건데 갈수록 그 K푸드 쪽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국한되고 압축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군집성이 안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 좀 시세를 주도했던 삼양식품이나 빙그레가 생각보다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보면은 네.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의 좀 그런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테마가 다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니까 지금 꿈틀대는 테마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뭐 게임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전주도 후보군에 있고 이러니까 하반기에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유력 테마 후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뭐 조정 끝 상승 시작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뷰티도 한번 볼게요. K뷰티도 종목별로 온도차가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 실리콘2였잖아요. 네. 실리콘2는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상황에서 물론 어제는 이제 6%대 반등을 했습니다만 추세를 아직 돌려세우는 데는 뭐 좀 아직은 좀 미적지근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가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인데 어제 강보합에 그러니까 지금 K푸드나 K뷰티가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집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지만 지금 하반기에서 좀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어떤 그 이 테마 유력 섹터들의 특징이 뭐죠?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나 예를 들면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어떤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 끝 상승 시작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제의 모습만 가지고 좀 결론 내리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하반기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그동안 덜 오른 녀석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쪽을 봤을 때는요. 아직은 이제 뭐 추세 전환에 좀 어떤 신뢰도를 높게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올라왔다고 해서 살아는 시그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네. 좀 아직은 아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체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부장님께서 풀어주신 그 시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화요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뭐 뉴욕 증시도 지금 뭐 일단은 예전보다는 좀 탄력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좀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정리하다 보니까는 뭐 애플이 뭐 다시 뭐 시총 1위를 네. 탈환했다 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젠걸음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조금 이제 쉬는 양상인데 이제 이 선에 있는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알버말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한 이틀 쉬었으니까 또 이제 뭐 한 또 며칠 정도는 또 2차 전지가 주도할 수 있는 수급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근데 반바제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날 오르는 섹터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요 쉬는 쪽을 잡으시고 2, 3일을 기다리면 그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순환매의 좀 어떤 그런 이제 선순환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제 반등한 2차 전지 쪽이 일단 오늘 오전만큼은 좀 그런 좀 어떤 기세를 연속적인? 이어갈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다 이제 장중에 또 수급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 좀 반바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밀어보죠. 여름엔 네. 반바지. 네, 여름엔 반바지. 오늘도 어떻게 시장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의 맛 오늘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출발 딜사이트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